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에프라임 김 목사님, 또 우리 여기 이렇게 제자 공동체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이렇게 우리 앞에 앉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너무 반갑고 너무 축복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우리 성경 말씀 9절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생 간직하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는 몇 페이지냐 하면요, 제일 본문 끝에 마침 말씀으로 했는데요, 책으로는 119페이지 있습니다. 11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와이의 한인 기독교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 교회에 이렇게 돌로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문구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이 시간 저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 항상 함께 해주셔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모든 축복이 모든 분들께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처음 제가 이제 책으로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PPT보다 좋아서,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시겠지만 책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은 5페이지 편저자 서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이제 처음 시작 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가면은 시작에 우리 헌법은 3조와 4조에서 이렇게 헌법 3조 4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3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조 4조가 소위 주사파의 원수입니다. 이 김일성 일가의 입장에서 볼 때 3조 4조는 아주 철천지 원수예요. 자, 3조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불법적인 그냥 괴뢰 집단일 뿐인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합법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헌법 3조가. 한편 이 헌법 3조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학자들은 마치 사문화된 규범처럼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탈북한 분들이 거의 3만 명에 이르죠. 그러면 그 3만 명에 이른 분들의 국적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헌법 3조입니다. 탈북자는 연변 조선족과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특이해요. 연변 조선족은 국적이 중국이죠. 그러면은 탈북자, 북한 경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살다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국적 취득 절차가 따로 필요 없어요. 연변 조선족한테는 그게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헌법 3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헌법 3조에 따르면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대한민국 국민인데 불법적인 사람들이 억압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머물다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그 권력이 실효적으로 미치는 곳으로 들어왔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뭐 절차가 필요 없이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3만 명을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한 조항이 죽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조항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만이 우리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 권력이라는 것을 딱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조는 어떠냐? 4조의 핵심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예요.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빼버리고 뒤에 평화 통일만 말하는 것이 요즘 세태죠. 그러나 헌법 4조는 분명히 평화 통일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빼고 자꾸 평화 통일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 헌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조항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듣기에는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이제 제가 이 책에 일부로 해놓은 곳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유를 빼버리고 나면 민주주의라는 말은 엉뚱한 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소련, 중국, 북한 이런 데들도 다 자기 국호에 민주주의란 말을 막 넣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로는 이게 소위 인민민주주의로 흘러가 버릴 우려를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인민민주주의예요. 뭐 촛불민주주의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그리고 그 흔히 뭐 참여민주주의, 뭐 수기민주주의 이런 여러 가지 뭐 간접민주주의, 민주주의 앞에 붙는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규정하면 생각하면 되냐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하는 말의 종류거나 아니면 인민민주주의 쪽에 속한 말이거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이런 말들은 참여는 조금 위험해요. 수기민주주의 이런 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설명하는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코끼리가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로 보시면 되는데 촛불민주주의 이렇게 되면 이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돼. 이거 인민민주주의로 다가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참여민주주의도 자칫하면은 참여민주주의 발전태가 이제 촛불민주주의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면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릴까? 한마디로 핵심을 얘기하면 법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법치를 무시한 민주주의 이야기들은 인민민주주의 쪽으로 확 가버리고 결국은 자유말살, 민주주의 자체도 말살되는 방향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저게 짝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랑 법치주의는 항상 이렇게 짝으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더 오랜 것은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먼저 확립된 곳에서 지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출현합니다. 그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나라에서 먼저 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꽃피운 곳이 미국이죠. 그래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꽃피고 유럽 대륙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 영미가 같이 이렇게 꽃피우면서 그 다른 나라들에 다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영미에 먼저 발전한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법치주의의 핵심에 뭐가 있냐? 법치주의의 핵심에 적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주의 그러는데 법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이 앞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구역 밖을 시나 뭐 구나 군이나 이런 거 자기 주소 밖을 나갈 때는 전부
오늘부로 통행 허가증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법치주의예요? 조금 의문이 들죠. 네. 그리고 오늘부로 집에서 부모님이 하는 말 잘 듣고 정부 비방하는 말 하면은 학교에 와서 신고해야 된다. 갑자기 법이 그렇게 통과됐어요. 그리고 그 신고하면 부모님 끌려가야 되고. 그거 법치주의일까? 근데 법이래요. 그게 예를 들어. 그럼 법에 따라 하면 다 법치주의예요? 네. 그게 아닌 것입니다. 네. 법의 이념에 맞는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그게 적법 절차라는 말이에요. 법에 합당한 내용적인 정당성도 갖고 형식적인 적법성도 갖춘 두 측면을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춘 그런 법에 따라 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그게 영어로는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그거를 rule of law라고 그래요. 법이 다스린다. 그런데 한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법 만들어서 막 통치하는 거를 rule by law라고 그래요. 그때 그 법은 수단일 뿐이에요. 자기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그냥 이름만 정당화해주고 내 통치의 편의에 내가 마음대로 억압하는 편의만 주는 그거는 법을 수단화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치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법치로 있을 때 뭐가 얻어져요? 법치 속에서만 우리 목사님하고도 아까 말씀 나눴지만 핵심은 자유가 얻어집니다. 법치 속에만 자유가 있어요. 사회 정치 속에. 왜 법치 속에만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 자유라는 말을 이제 막 핵심부터 먼저 합니다. 제가 강의의 앞부분에. 그래서 자유는 여러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페이지에 22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22페이지 중간에 박스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자유를 제가 거기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영적 자유, 그 다음에 중간에 정치적, 정신적 자유, 세 번째 물질적 자유. 이렇게 자유란 말은 서양 문명의 그 거대한 서양 문명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오늘날 이 세계를 형성한. 근데 그 거대한 서양 문명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할 때 상당수의 생각을 많이 하고 학자고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천 년 된 거대한 서양 문명을 응축한 한마디의 말을 거의 자유라고 할 수. 그렇게 자유라는 말은 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라는 말을 저도 부족해서 뭐 이렇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많지만 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펴본 게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밑바닥에 영적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 어떤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죠. 그리고 그 퓨리턴들이 나왔던 그런 영국이죠. 그러한 영적 각성이 있는 것이 정신적, 정치적 자유보다 앞서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러한 미국도 그 파운딩 파더스 경건한 사람들이 건너가서 바탕을 이루고 미국 헌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영적 각성과 영적 자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이고 정치적인 자유가 그 다음 단계로 옵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도 심지어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드는 비유지만 비유가 아니라 설명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명하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오늘날 보면 황당해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뭐 뜬구름 잡는 다 이야기고. 그런데 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발달했을까? 그걸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그처럼 신화에 대해서 집대성 해놓은 데가 잘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집대성 해놓았죠. 그럼 그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이게 진짜 신앙과는 좀 다르지만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뭔가 민감하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촉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화가 발달한 거죠.
그 사람들도 그걸 깔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런 그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리스의 폴리스의 어떤 정치적 자유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신적 정치적 자유 다음 단계 뭐가 오냐? 그럼 반드시 물질적인 번영이 와요. 그게 서유럽의 종교개혁 후에 서유럽이 온 세계에서 강대한 결국은 정신적 정치적 자유에 이어 물질적 번영에까지 이른 그 순서를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계획을 따르면 이렇게 물질적 자유까지도 물질적 번영까지도 주셨죠. 자, 그리스 로마도 그랬고. 근데 그 끝에 가면 또 반드시 뭐가 오냐? 반드시라기보다는 뭐가 오기 쉽냐? 오만이 오기 쉬워요. 오만이. 그래서 오만, 나태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나태도 오만의 좀 일종이에요. 왜냐하면은 방어할 것을 방어를 잘 하고 있어야 그게 오만하지 않은 건데,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상관없다는 식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오만한 거예요. 누가 남이 대신 지켜줍니까? 소위 강남 좌파 현상이 오만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켜줍니까? 자기가 지키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는 막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원하는데, 자, 그러한 오만, 나태 이런 끝에 결국 앞부분을 잊어버려요. 영적 자유나 자기들의 번영의 기초가 되었던 정신적 정치적 자유나 이런 거를 감사도 있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고는 결국 쇠락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놨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위 표의 어디쯤에 놓여져 있나?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던 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영적 각성을 하시고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가 세워져야 된다 하고 그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이 오고, 그 다음에 물질적 번영까지 왔죠.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자유가 이 정신적 정치적 자유 영역은 제한된 자유라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회 정치적인 세계에서의 자유는 우리 영적인 자유나 철학적인 자유와는 달리 태생부터가 제한된 자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무제한한 자유를 허용하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야 그나마 그 자유라도 누리는 것이 사회 정치적인 세계예요. 그러면 그 구획을 누가 그어줘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획을 그어주지 않기 때문에 구획이 있어야, 규칙이 있어야 학생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규칙을 따르고 있으면 선생님이 나를 건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규칙이 없어 봐요. 그럼 선생님이 변덕에 따라 나 잘 책 보고 있는데 자세가 그게 뭐야? 하면서 기지개가 뭐야? 종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심화되어 나아가면은 구획을 잘 지어야겠죠. 굉장히 불편한 구획을 지어놓고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 하면 아까 심하게는 이게 법이냐 하는 단계까지도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획을 어떻게 잘 짓느냐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게 또 영국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어야 잘 짓냐? 그거는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해서, 논의를 할 때 원칙을 세우려는 방식으로 논의를,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하는 논의가 아니라 그런 논의를 저쪽 편 사람들이 잘해요. 논의를 하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반드시 이 사회 세계에서는 논의를 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지 않고 막 골방에들 있으면은 사회 세계에서는 힘이 잘
안 생깁니다. 그 저쪽은 맨날 모이고 논의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근데 한 힘을 생긴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힘을 어떻게 쓰냐? 근데 원칙을 세우려는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편의대로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오늘은 이게 원칙인 것처럼 휘두르고 내일 가면은 자기 편한 대로 또 이게 원칙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딱 구분해 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책에 3부인데요. 그 3부에 67페이지 가볼까요? 67페이지예요. 67페이지에 보면 그리스 말이 그 중간에 소개되어 있는데 노모스라는 말이 소개되어 있어요. 노모스. 이게 복수형이 되면 노모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법입니다. 법. 노모스. 그 대비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테티스예요. 테티스. 이 테티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위에서 내리꽂는 명령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법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위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딱딱 내리는 포고령, 명령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속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것이 원래 그 속성이에요. 포고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명령이니까. 그것은 진정한 법이, 우리가 말하는 법이 아닙니다. 원칙이 될 수 있는 법, 즉 일반성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어제도 적용될 수 있고 오늘도 적용될 수 있고 내일도 적용될 수 있는 법, 그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법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전공이시지만 이스라엘의 법은 그리스의 법보다 한 단계 더 가겠죠. 이런 면에서 영원한 법이라는 틀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영원한 법이라는 틀에서 보면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이건 정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걸 가지고 법이라고 한다는 것이 같은 말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같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분했단 말이죠. 그건 테티스라고, 노모스가 아니라. 이게 오늘날 쏙이기 쉽고 쏙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마구 법을 갖다 써요. 그래서 촛불 집회하면서 막 헌법 잘하는 것처럼 헌법 제1조 2항이 어떻고 맨날 막 방송해. 뭐 모든 권력은 뭐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막 이런. 지금 쑥 들어갔죠.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그건 적용이 안 돼. 그거는 아무리 10만 명이 모여서 몇십만 명이 모여서 태극기 집회를 해도 그거는 헌법 1조 2항을 상기시키지 않아. 말도 안 꺼내요. 촛불 집회는 5천 명이 모여도 그거는 헌법 1조 2항에 관계가 돼. 이상하죠. 그렇게 법을 쓰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5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갔어요. 자, 그러나 오늘날 이 헌법적 가치와 규범, 역사의 방향이 가히 정말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6.25 이래 정말 가장 큰 위기죠. 이게 헌법 4조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는 것이 지금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하고 이게 함께 될 뻔했어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정말 개헌안이 동시투표에 붙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죠. 정말 이걸 저지한 것만 해도 우리 집회 나가셨던 보람이 있는 거고 인터넷으로 SNS로 열심히 싸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지한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 꿈을 더 막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2년 뒤에 있는 총선에서 기필코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3분의 2선을 자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채우면, 그 다음엔 저항이 있을 수가 없죠. 3분의 2선을 이미 좌파 혹은 비슷한 쪽으로 채우면 국회 통과는 굉장히 쉽고, 그럼 국회 통과하고 나면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로 거부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주 꿈에 부풀어 있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개헌이 또 나온다는 것은 아마 그냥 우리의 단순한 우려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대담한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정말 자유삭제까지 넣어서, 설마 3조까지 함부로, 3조는 이제 영토조항이라 즉각적으로 반발감을 좀 가져오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순차적으로 아마 4조부터 고치면, 4조를 고치면 3조도 상당히 약화되거든요. 4조하고 3조가 같이 있어야 우리의 비전이 뭐가 됩니까? 자유통일이 돼요, 비전이. 북한을 자유화해야 된다는 소명이 생겨요, 규범적으로. 그런데 그렇죠, 통일을 해야 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되고, 저 위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유라는 거를 이미 빼버리면 비전이 없는데, 그래서 아주 자기들의 핵심적인 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제가 조금 건너 뛰어가 보죠. 자, 우리 8페이지 가보면은 87년의 벗들에게라는 글을 제가 써놨는데, 자, 1987년을 회상해 봅니다. 우리 지금 헌법이 87년에 개헌된 헌법이죠. 그 헌법을 생각해 볼 때 어디냐 하면요, 그 87년 당시에 4.19가 미완의 혁명이다, 이런 말들을 막 했어요, 대학가에서.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가, 그 당시에는 제가 이 표현하기를 두 가지 흐름이 막 뒤엉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흐름. 그럼 두 가지 흐름이 어떤 흐름일까? 그 두 번째 문단 보죠. 두 번째 문단 보면, 하나의 흐름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자유민주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4.19, 5.16을 거쳐 1987년 헌법에서 적법 절차 민주주의와 위헌심사라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를 수반하는 높은 단계의 법치로 나아가 그 다음에 과제는 자유통일로 가는, 이런 흐름이 하나 있었고, 그 흐름이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흐름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다른 흐름이 거기 섞여 있었어요. 다른 흐름은 뭐냐? 우선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을 유일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심한 사람은 북한만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해요. 이석기 같은 사람, 통진당 계열, 그런 쪽이 이제 이런 계열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위험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판별이 쉬워요,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분단체제라는 거는 어느 쪽도 정통성이 부분적으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정통성이 없거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정통성이, 또 바꿔 말하면 둘 다 약간씩은 정통성이 있다고 해야지. 다 남쪽은 미국이 들어오고 북쪽은 소련이 들어와 가지고 다 외세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된 거잖아, 이렇게.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어때요? 솔깃하죠. 소위 전교조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좋은 이게 포맷이죠. 이게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의식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저쪽에 맨날 이용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왜 이런 헷갈림이 생길까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에서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정방향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쪽도 조금 정통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자꾸 미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원래 나아가야 될 정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반쪽이라도 여기 생긴 게 그건 정방향을 미리 한 거죠. 근데 원래 전체가 됐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못 된 거죠. 앞으로 돼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꼭 역사의 정방향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회가 꼭 그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북한에서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뭐 미국, 소련 이런 개입이 없었다 치면은 어떻게 됐을까? 미국, 소련 이런 게 있기 전에 소위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통령 수준의 어떤 발표를 사람들이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염두에 두고 인민위원회 위원장 막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그다음 부대표 이런 식의. 그랬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승만이었습니다. 그거는 1919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이 민주공화국의 흐름을 대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 이렇게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 또 그 다음 2인자급으로 그분이 고당 조만식 선생이에요. 이분도 기독교 민족주의자예요. 평양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만약 소련이 그렇게 어거지를 안 놓았으면은 당연히 휴전선 이북 지역은 고당 조만식 선생이 대표했을 거예요. 그 북한 지역의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죠. 굉장히 이렇게 신앙 열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 기독교 민족주의를 리더였던 분이 조만식 선생이었고, 그래서 김일성을 소개하던 집회에 앞자리에 조만식 선생을 먼저 연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김일성을 공중 앞에 소개했습니다. 그 정도로 조만식 선생이 당연히 그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때요? 외세 개입이 없었으면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조만식 수준으로 갔을 거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민주 통일 대한민국이 원래 그렇게 됐을 건데 이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그걸 70년이나 이렇게 가혹한 우리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은 한반도에 봄이 왔다 그러는데, 한반도에 봄이 오려면은 대동강에 봄이 와야 되죠. 그런데 대동강에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간단한 징표를 한번 갖고 있으면 좋겠죠. 제가 생각할 때 징표는, 자, 자유롭게 성경을 읽게 하냐? 그게 징표입니다. 70년 전 꺾였던 그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게 뭐냐? 고당 조만식 선생이 복권되냐? 고당 조만식을 김일성 일가가 대체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당 조만식 선생을 복권한다는 것은 즉 기독교 민족주의를 복권한다는 것이에요. 될까요? 고당 조만식 선생이 복권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신앙을 고백하는 때가 되어야 그게 대동강에 봄이 온 거죠. 그렇게 대동강에 봄이 와야 진정한 한반도에 봄이 온 거죠.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한반도에 봄을 떠드는 것은 가짜 봄이라는 거죠. 그것은 가짜 봄입니다. 뭔가 속임수가 다 깔려있기 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짜 봄일 수 있느냐? 70여 년 전 그때 얼어붙은 겁니다. 자, 조만식 선생은 그래서 후퇴하던 공산군에 의해서 처형됐어요.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희생되셨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북한 교회는 다 억압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월남했습니다. 그래서 유일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하냐? 자유민주주의나 실질적 법치와는 다른 세계를 꿈꾼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말고 뭘 꿈꿔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말고 뭐밖에 없다고요? 인민민주주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인민민주주의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이 책에서 조금 앞당겨서 보면요,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면은 23페이지입니다. 왜 인민민주주의는 이름이 민주주의란 걸 붙였는데 그게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렇게 다르고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라 보기 어려우냐? 23페이지에 가보면 레닌이라고, 우리 학생들 레닌 들어봤어요? 레닌, 예. 레닌, 예, 유명해요. 이제 마르크스 다음 유명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들어봤죠? 마르크스. 그래서 마르크스가 원조 이론가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받아가지고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소련에서 완전 공산혁명을 성공까지 시킨 게 레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아주 떠받들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레닌이 어떤 유명한 이론을 세우냐면 민주주의는 독재다, 이런 이론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우리는 들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왜 민주주의가 독재로 갔다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서양에서 발전한 그걸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계급론으로 딱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한테만 민주주의고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독재라는 거예요. 당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의 투표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먹히기가 쉬운 환경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막 또 그 재산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조하면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뭐 하냐? 너는 돈이 없어서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부르주아 저쪽 지배 계급에게만 민주주의지 사실 억압받는 계급한테는 독재나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와 독재는 한 몸뚱이야. 앞으로는 민주주의고 뒤로는 독재야. 지배 계급한테는 민주주의고 피지배 계급, 억압받는 계급한테는 독재야. 이렇게 가르쳐. 그럼 이제 세상이 바뀌면 우리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 프롤레타리아 계급한테 민주주의를 하고 우리의 적인 부르주아한테는 우리도 독재를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민주주의와 독재가 같기 때문에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돼요. 어때요?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솔깃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레닌 다음에 온 사람이 스탈린. 똑똑해요. 스탈린. 자, 우리 관념은 위험할 때는 무지무지 위험합니다. 민주주의가 독재라는 같다는 관념을 주자 그 다음에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와서 수천만의 사람을 강제 수용소에 넣고 완전한 인권 탄압을 하고 해도 그게 뭐예요? 그거 이제 옛날에는 야, 너 그렇게 독재적으로 하면 돼? 하는 말이 어떻게 돼요? 그거 이제 유식한 척이 나와요. 그거는 지배계급한테만 독재를 한 거고 반대로 우리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수많은 강제 수용소가 정당화되는 이론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몸으로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냐 하고 스탈린 이제 격하 운동이 자기들 내에서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스탈린 격하 운동 단계도 북한은 아직 안 간 겁니다. 격하가 어디 있어요? 인간 신으로 떠받들여지고 있는 상태죠. 김일성 일가는. 제가 이 책에도 했지만 오토 원비어가 왜 그렇게 코마 상태까지 갔느냐. 유력한 추측은 김정은인가 김정일이 나오는 사진이 나오는 신문지로 자기 신발을 싸서 여행짐을 챙겼기 때문이라는 그런 추측이 유력합니다. 그게 북한에서는 북한 사람 같았으면은 가족 전체를 강제 수용소에 보내야 되는 1호 사건, 1호 범죄예요. 그게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겁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제가 이 뒤에 책에 중간에 소개해놨지만 어디냐 하면은 64페이지에 있어요. 64페이지 한번 확인할까요? 64페이지 가면 자 64페이지 박스 안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인데요. 박스 안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이걸 어기면 최대의 범죄가 됩니다. 최대의.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도 이거 내놓기 부끄러우니까 대회 비해요. 유일사상 10대 원칙.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북한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중적이죠. 이런 북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럴듯한 헌법이 있다고 보여줘요. 자기들도 그럴듯한 형법이 있다고 보여주고 이거는 숨기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던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어기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을. 자, 그래서 오토 원비어 사건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상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건 이제 제가 요 이야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죠. 입으로 5분만 쉬었다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자유민주주의를 사실은 우리가 좀 덜 알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확신과 비전으로 덜 우리가 체화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단적으로 여쭤보죠.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까? 네. 네.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네. 네. 저 사람들이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 가슴이 뛴다. 막 이런 것처럼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은 막 기분이 좋아지고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내 가슴이 막 뛰고 이 머릿속에 막 이렇게 뇌내 몰핀이 막 뿜어져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어때요? 그게 되어야 체제 방어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리가 온몸으로 그거를 긍정하고 이렇게 비전으로 보는 정도가 되어야 그게 체제 방어력이 생기는데 제가 오늘 너무 기쁜 것은 그것은 형식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너무나 잘 나오지만 기드온 300용사 뭐 이런 것처럼 잘 나오지만 형식적인 숫자로 그 체제 방어력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가슴이 너무 뛰고 확고한 비전으로 한 사람이 소수여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체제 방어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게 눈덩이에 핵이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눈 굴리면 그 다음에는 막 붙죠. 핵이 없으면 절대 안 붙어요. 네. 핵이 있어야 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축복받은 우리 공동체,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 우리 모든 분들은
함께 우리가 이제 2부까지 해보겠지만 그걸 지향하고, 특히 우리 이 어린 나이에 오신 분들은 뭐냐? 리더다, 리더. 장래에 장래에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먼저 깨치고 준비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축복하고 5분 쉬었다가 3, 4분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